회장님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랑 이 간병사가 어떻게 예전부터 알고 지낸 건지, 그리고 대체 무슨 사이인지. 저는 알고야 말았습니다. 사연이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7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했지만 저는 그저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을 뿐입니다. 첫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넓은 집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현주였습니다. 48의 나이, 차분한 말투와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제게 회장님,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현주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약 먹을 시간을 정확히 챙겨주고, 산책을 나가면 제 팔을 자연스럽게 잡아줬습니다.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오늘 힘드셨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고마웠고 이 결혼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현주가 저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고는 점차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몸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가을쯤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고 회사에 출근해서 서류를 보다 보면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고 그 이후로는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제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결국 저는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집에서 요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시작하면서 현주는 더욱 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루 3끼를 정성껏 차려주고 약을 먹는 시간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색이 어제보다 나아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사했고 역시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이 필요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제 몸 상태가 더 나빠져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차마 아내에게 그런 일까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인 저로서는 아무래도 남자 간병인이 편할 것 같았고 현주도 그게 낫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집에 온 사람이 민수라는 간병사였습니다. 48살, 단정한 인상에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는 옆에서 우리 회장님 잘 부탁드려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채고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도와줬습니다. 말수도 많지 않아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곁에서 씻는 것을 도와주고 식사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밤에는 제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옆방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현주와 민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대화려니 했습니다. 간병인과 보호자가 환자 상태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늘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까 챙겨드렸다. 네, 챙겨드렸습니다.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너무 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고용인과 고용주의 아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때? 많이 안 좋아지셨어. 아니 안 좋아지셨나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반말에서 존댓말로 급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 차이가 비슷해서 친해진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거요? 현주가 화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간병사분이랑 회장님 식단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뒤따라 들어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예의가 없었네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이상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는 작은 의심이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이막 균열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린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민수가 제 약을 챙겨줄 때 현주가 부엌에서 나오는 모습,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 준비를 할 때 현주가 건네는 인사, 그 모든 것들이 평범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심이 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집안 구조를 너무 잘한다는 것, 현주가 민수에게 일을 시킬 때의 편안한 태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칠 때의 미묘한 공기, 그것들은 단순히 한 달 정도 함께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친밀함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날따라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 조심해. 깰 수도 있잖아.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차라리. 민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현주가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여기까지 온 걸까요?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현주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차림이었지만 저는 도무지 식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장님,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다른 거 해드릴까요? 현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고생하시니 제 마음도 안 좋아요. 현주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온기에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손길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신, 민수 씨와는 언제부터 알았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현주의 손이 미세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는 사이예요. 간병인 소개소에서 추천받아서 온 분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요. 두 사람이 참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외롭거든요. 회장님 간병하느라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데 집에 대화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현주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알아봐야 할까요?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냥 기우라면 저는 아내를 의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제 방에 들어올 때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현주가 민수에게 건네는 커피 한 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미묘한 긴장감, 그 모든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세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통해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민수 씨, 가족은 있소? 저는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회장님. 결혼은 안 했소. 했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언제 이혼했소?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좋던데 잠깐 산책 나가실까요? 5년. 제가 현주와 결혼한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비서 한 명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김 비서는 제가 20년 넘게 신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김 비서, 부탁이 하나 있소. 우리 집 간병인 민수라는 사람 있지 않소. 그 사람 신상을 알아봐 주시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드리면 되겠습니까? 빠를수록 좋소.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로 해주시오. 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김 비서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현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잠든 이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답을 기다렸습니다.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알고 나면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는 채로 의심만 하는 시간은 저를 천천히 잠식해 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샵 3막 김 비서가 가져온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려니 숨이 막혔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기본 신상 정보였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전 배우자 박현주,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일과 이혼신고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한 날짜는 정확히 5년 전, 제가 현주를 만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여자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5년 동안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었고, 그녀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김 비서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주거지 기록, 민수가 간병인 자격증을 딴 시기, 그리고 현주가 저를 만나기 전 몇 달 동안의 행적까지 조사해 놨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주는 저를 만나기 전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확히 제가 현주를 만나기 직전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는 했지만 실제로 헤어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많은 늙은이, 이용당하기 좋은 호구였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로워 보였을까요?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을까요? 5년 동안 그녀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점심 드실 시간인데. 저는 재빨리 서류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소. 지금 내려가겠소.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현주, 그리고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들어 식사 시간에도 자주 함께 했습니다. 현주가 권했고, 저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허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부였던 두 사람, 아직도 부부인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정말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5년 동안 속아 살았던 제가 지금도 그 연기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현주 씨와는 정말 처음 보는 사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멈췄고 현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뵙는 사이입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왜 자꾸 그러세요? 현주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여러 번 연습했을 겁니다. 제가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부부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오. 제가 없는 곳, 두 사람만 있을 때의 모습을 녹화할 수 있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마시오. 그냥 해주시오. 빠르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틀 후 집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 제 침실만 빼고 주요 공간마다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거나 침실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녹화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급하게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에서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현주와 민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오래 못 간다고 하더라. 몸이 많이 안 좋아. 현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진짜 유원장은 확인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전부 상속하게 되어 있어. 자식들한테는 최소한만 가게 되어 있고.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걸로? 민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5년을 참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야. 현주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감정이 뒤섞여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었습니다. 아니, 죽기를 기다리는 돈 덩어리였습니다. 5년 동안 현주가 보여줬던 모든 사랑은 연기였고 민수의 성실한 간병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더 있습니까? 저는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며칠치 녹화본이 더 있습니다. 모두 김 비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져오시오. 전부. 제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영상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대화, 유산 상속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 심지어 제 죽음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밤이 깊었습니다. 현주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푹 주무세요. 그녀가 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만져온 그 손이 이제는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샵 사막 폭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현주가 차려준 식사를 했고, 민수의 간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서 저는 여전히 병약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착착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제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녹화 영상을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제 재산 목록을 재정비했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현주에게 가도록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여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제 옷을 갈아입히고 세수를 도와줄 때도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특히 밤이 힘들었습니다. 현주가 제 옆에 누워 잠들 때 저는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여자가 제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들었을까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며 날짜를 세웠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낮잠을 자는 척하며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설치한 카메라는 계속 작동 중이었고, 저는 나중에 그 영상들을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현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즘 날 보는 눈빛이 달라. 조사하고 있을지도 몰라. 민수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눈치를 챘군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저 양반은 아무것도 몰라. 현주가 부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확실히 뭔가 이상해. 차라리 지금 빨리 끝내는 게 나아.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끝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정말로 설마. 약 좀 더 넣으면 안 돼. 의사들도 모를 정도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야, 제가 매일 먹는 약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말입니까? 지난 몇 달간 제 몸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미쳤어. 그건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들킬 수 있어.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어차피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데?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 저 늙은이 시중드는 것도 이제 지겹고 내가 저 양반 옆에서 자는 것 생각하면 미치겠다고.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좀만 참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몇 달이래. 그러면 수백억이 우리 거야. 수백억. 현주의 목소리가 흥분에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발소리는 최대한 죽였습니다. 복도로 나와 거실 쪽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여전히 대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죽일 계획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부부. 저는 그저 방해물이었고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았습니다. 여보. 언제 일어나셨어요? 잠드신 줄 알았는데.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은 무슨. 두 분이 나누는 재미있는 대화를 듣느라
잠이 오지 않았소. 저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꼿꼿이 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오해가? 민수가 일어서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해.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해라니. 내가 다 들었소. 약 얘기, 수백억 얘기, 그리고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얘기까지.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닥치시오.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5년이요. 5년 동안 당신은 내 옆에서 날 속였소. 아니, 두 사람 다. 저는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당신들이 전부부라는 것도 알고 있소. 이혼한 척하고 나한테 접근한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공손한 간병인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어쩔 건데. 늙은이가 돈이 많으면 뭐해. 어차피 곧 죽을 거면서.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5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심지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오시오. 준비된 대로.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현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와 함께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와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이분들을 당장 내보내시오.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짐도 있고.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소. 당장 나가시오. 당신이 가져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비 책임자가 그를 막았습니다. 현주는 울먹이며 제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현주의 울음소리와 민수의 욕설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샵 오막 전환날을 위한 새로운 결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니 공간은 더 넓어 보였지만 동시에 더 공허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그 아름다움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끝나간다는 사실만 느껴졌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업에서 뒤통수를 맞은 적은 있었지만 그건 그저 돈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삶 자체가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해두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야, 그들이 제 약에 무언가를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갑자기 악화된 제 건강 상태가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약통들을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현주가 챙겨줬던 약들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알약들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가 동행했고 제가 신뢰하는 주치의가 직접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제가 먹던 약들에 대한 성분 분석까지. 모든 검사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말씀하시오. 회장님께서 복용하시던 약 중 일부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확히는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시면 간 기능 저하, 만성 피로,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약화가 올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현주는 저를 천천히 조용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들도 모를 만큼 서서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처방한 약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병행하시면 회장님의 건강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치의가 희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 몸이 망가진 건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났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집, 조용한 복도, 아무도 없는 식탁. 저는 혼자였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돼 왔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외로움이 저를 판단력을 잃게 만든 걸까요? 돈이 많다는 게 죄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법률팀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상해 미수, 그리고 재산 편취 기도까지.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 약물 검사 결과, 두 사람의 과거 혼인 관계 증명. 원한다면 저는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 비서,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송은 하지 않겠소. 김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 사람들은 회장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쓰겠소.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현주가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도록 모든 관련 기관에 그녀의 행적을 알릴 것. 둘째, 민수의 간병인 자격을 박탈하고 그가 다시는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셋째, 두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용 기록에 남겨 어떤 금융거래도 어렵게 만들 것. 법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세상이라는 더 큰 감옥에 가두는 게 낫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지시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주와 민수는 이제 어디서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끝낸 후에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허했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70세의 노인, 배신당한 남자, 혼자 남은 사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도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번에는 제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목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저와는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는 퇴직금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처럼 외롭고, 저처럼 속았고,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제가 살면서 받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줄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의미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언장을 다 작성하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남은 시간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샴 육막 관전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복용했습니다. 김 비서가 추천한 가정부가 와서 집안일을 돌봐줬고 식사도 영양사가 짠 식단에 맞춰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그 무거운 피로감이 사라졌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주치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몸이 망가진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독 때문이었던 겁니다. 고아원과 양로원 기부 절차도 착착 진행됐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직접 몇 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인사, 그것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줬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현주 씨가 밖에 와 있습니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무슨 말을 하러 왔을지. 들어오라고 하시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현주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 않은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도 이제 연락 안 해요. 우리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다시 받아주세요. 현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소.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약에 독을 탔고 내가 죽기를 기다렸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소. 그건 민수가 시킨 거예요. 저는 반대했어요. 정말이에요. 현주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녹음된 대화에서 당신도 똑같이 계획에 참여했소. 거짓말은 그만하시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일도 구할 수 없고 집도 없고 회장님이 저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내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오.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했소. 사랑 대신 돈을, 진실 대신 거짓을 선택했소.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뿐이요. 현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뭐예요? 돈으로 젊은 여자를 산 거 아니에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하면서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다는 것을. 당신 말이 맞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착각했소. 하지만 적어도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대했소. 거짓말하지 않았고 해치려 하지도 않았소. 그게 차이요. 현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돌아봤지만 이미 그 눈에는 체념만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늙어 죽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녀가 돌아서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미 경험했소. 당신 옆에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떨구고 거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한때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패배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김 비서가 알려왔을 때 저는 역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으니까요. 민수는 현주보다 더 말이 많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따지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일한 건데 왜 제 인생까지 망쳐놓으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를 독살하려던 게 일이었소. 그건 현주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랑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저 공범이었을 뿐입니다. 현주는 당신이 시켰다고 하던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 전에 왔더군. 모든 게 당신 탓이라고 하더이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사시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서로에게 하게 될 거요. 그게 당신들이 받을 벌이오.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좀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간병인 일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자격이 없소. 다신 이 일 하지 마시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도 현주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도 거짓일지 모른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나가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도 초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저지른 죄가 그들을 영원히 묶어 놓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진짜 의미 있게 쓸 것입니다. 샵 7막 회복 차분한 평정과 카타르시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완연한 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몸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주치의도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독이 섞이지 않은 약을 먹으니 몸이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생겼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고아원 방문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제 일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부금을 전달하러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7살쯤 된 여자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이곳에 온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수진이 보고 싶었지.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진짜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계산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양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혹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후회가 있고, 누구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회장님, 이렇게 자주 오시니 저희가 감사하죠. 양로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돈도 고맙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시간. 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나눌 사람,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주가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졌다. 많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 들었습니다. 계모님이랑 간병인 분이.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는 괜찮아.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 탓이 아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너희들한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으니까. 일만 하느라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에 대한 서운함도, 미안함도, 그리고 사랑도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거리가 하루 만에 좁혀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유언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재산의 대부분은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적지만 의미 있는 금액을 남겼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 최종 결정이신가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짊어져야 할 짐이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도, 복수의 무게도, 외로움의 그림자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요함이 평화로웠습니다. 제 옆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평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사람의 시간이지 마음은 아니었다는 걸. 진짜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지 받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김 비서가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도 저 별들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것들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계속 빛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